셰퍼드 부인? 저는 사회복지사 로이스예요. 난 복지사 필요 없어요. 라디오나들을 참여해요. 옷 좀 가져왔어요. 코트를 요청하셨잖아요. 코트는 한 벌만 필요하다 그랬는데? 갈아입을 수 있게 3벌 가져왔어요. 코트를 3벌이나 얻다 두라고요. 초록색은 내 취향도 아니에요. 문 닫아요. 부인에게 연락하려면 누구한테 하면 되죠? 23번지 베네 씨한테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 너무 믿지는 마요. 빨갱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더 레이디 인 더 밴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필입니다. 오늘도 오지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네, 그리고 한 명 없어졌습니다. 오늘 저희 둘이 하나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책디가 어디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갔는지는 저희가 클로징 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둘이서 해도 되지만 조금 그렇죠? 안 되죠. 네, 책플릭스는 셋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제4의 멤버를 모셨습니다.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앙칼입니다. 와, 앙칼지다. 앙칼이다. 아니, 앙칼이란 근데- 말을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보셨어요. 네. 네, 이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꽤 돼가지고. 엄청 됐어요. 기억하실지. 1년 반 된 네.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작년 5월 14일에 5월 14일에 이제 책플릭스 72화에 보시면은 아. 이분 목소리가 나옵니다. 음. 아, 쌍칼 아닌 앙칼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어디 갔어요? 쌍칼 아닌 앙칼? 앙칼이라기엔 많이 그 사이 무뎌져가지고 회사 1년 반 동안 무뎌졌다. 그때는 수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때 1년 앙칼진 반. 수습이었다가 이제는. 네. 네. 네, 노회한 중견 PD가 되었다. 네, 그 당시에 사실 제가 그 당시 인서트를 가져왔거든요. 잠깐만 들어볼까요? 너무 예고 없는. 한 분이 오늘 저희 책플릭스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처음이네요. 첫 손님. 네, 첫 손님이에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앙칼입니다. 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앙칼이요. 앙칼이 무슨 뜻이죠? 앙칼이라는 거는 제가 겉으로는 좀 둥글둥글하고 좀 쭈글쭈글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면에는 제 스스로 믿기에는 좀 앙칼진 구석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언젠가는 이거를 실현하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있다. 넣어서. 네, 그렇게 앙칼이라고 믿으면서 이제 가슴에 이렇게 뭔가 네.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다니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앙칼지다의 앙칼. 그래서 쌍칼 말고 앙칼. 아, 네네, 좋습니다. 네. 리드멘트가 생겼네요. 저는 쌍칼 아닌 앙칼입니다. 아, 이때만 해도 정말 앙칼지네요. 네, 앙칼진 목소리가 있었는데 앙칼이에요, 칼. 칼이 무뎌져서. 칼이 다 갈려가지고 네, 앙칼이에요. 앙칼. 네, 아무튼 이게 찌들어 있는 네. 2년차 PD, 좀 있으면 3년차 되는 PD 한 분 모셨고요. 어쨌든 저희가 오프닝 다 까먹으셨겠어요. 뭔가 복지사와 그리고 이제 오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선방했죠? 네. 이거 어떤 상황인지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 장면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그러니까 복지사가 지금 뭔가 도와주러 갔는데 네. 거절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호의를 약간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영화 볼 때도 좀 그랬어요. 약간 어떤 뭐 시혜적인 시선이나 값싼 동정 이런 거 불쾌할 수 있는데 단호히 네. 거부한다.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이 복지사도 사실 그게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자기 일하러 온 건데 이렇게까지 싫은 티를 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오지가 많이 연기에 반영하긴 했지만 진짜 짜증내거든요. 진짜 정말. 영화에선 더해요. 찐 짜증. 더 못되게 해요. 네. 근데 또 동시에 어쨌든 또 아예 쌩 까는 건 아니고 필요한 정보는 다 한 알려줘. 번은 받아가. 하나씩은 알려줘. 예를 주소 들어 알려줘. 나는 초록색이 취향이 아니다. 세 벌은 자리가 없어. 한 라디오, 벌은 줘. 라디오 들을 거다. 이 베넷이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갱이일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다른 의견이란 책을 하면서 라포를 형성하려면 TMI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엄청난 TMI 풀어주지 많이 주셨네요. 않습니까? 생각보다. 생각해보니 그러네. 네, 이렇게 아웅다웅 하다가 라포가 형성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셰퍼드 부인 이 말투는 되게 퉁명스럽잖아요. 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받아치는 느낌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TMI도 막 풀어내고 그
그런 TMI들 사이에서 어떤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낌새들이 보이는 것 같고 좀 더 한마디 더 걸 수 있는 어떤 캐릭터가 아닌가. 여지가 있다. 네, 겉으로는 좀 시니컬해 보이고 장벽이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더 말을 걸어보고 좀 더 가까워지면은 어떤 허물을 언젠가는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오지 과연 어느 그렇게 정도 지금 풀어집니까? 어느 정도 약간 눈치는 채신 것 같아요. 감은 잡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캐릭터가 어느 정도 있고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오프닝을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은 제가 올해를 돌아보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볼만한 작품 하나를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영화고 제목은 영어예요. The Lady in the Band이라는 영어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밴이 뭐냐면 미니밴, 그런 미니버스 같은 거 있죠. 승합차 같은 거. 승합차 같은 거. 거기 사는 여자 할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머니예요? 우리 옛날에 뭐죠? 달리기 하는 영화 여자가 달리기 하는 영화. 그런 아워바디라는 아주 명작을. 거의 그런 밴에 사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밴에 사는 영화. 말 그대로 그걸 다루고 있는 짧은 영화고요. 제가 오늘 이제 키워드와 함께 이 영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지가 준비한 이야기 그냥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영화를 조금 더 줄거리를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영화 좀 개봉한 지 됐는데 2015년 영국 영화예요. 그래서 유럽 영화 특유의 그 색깔도 잘 들어가 있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영화의 대본을 쓴 작가가 이제 앨런 베넷이라는 인물인데. 베넷? 아까 그 베넷?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네요. 빨갱이일지도 모르는. 바로 주인공이자 이 영화를 쓴 작가입니다. 그 작가의 원래 직업은 극작가인데요. 자기가 겪었던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작품으로 연극화했던 작품을 다시 또 영화한 이런 실화 기반의 영화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벨파스트도 그렇죠. 감독이 자기 어렸을 때 자단적인 영화였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인 동시에 주인공인 거죠. 물론 연기는 다른 배우가 했지만 네. 실제 인물이라는 점을 알고 본다면 좀 더 신기하고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는 사실 조금 간단해요. 정말 그 차에 사는 할머니 줄거리를 이야기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할머니를 둘러싼 굉장한 캐릭터와 관계들을 살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 할머니, 이 극중 이름은 메리 셰퍼드인데요. 셰퍼드 부인이죠. 근데 연기한 배우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해리포터의 맥고나걸 교수님으로 분했던 배우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지만 전혀 다른 캐릭터를 정말 거의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주름 한 올까지 연기한다. 그래서 여련히 돋보였던 영화고요. 이 메리라는 인물은 오프닝에서 일부러 제가 이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가져왔는데 미니버스에서 혼자 사는 노숙자예요. 쉽게 말해서 이 버스를 몰고 여기저기로 떠돌면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열악하겠죠. 당연히 화장실도 없고 차에는 캠핑카도 아닌데 그럼 누군가한테 이제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 옷도 얻어 입어야 되고 화장실도 얻어 써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차박 같은 게 아니에요. 차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에 산다 그러면 요즘 약간 꼬마장구 붙여놓고 막 무슨 강아지 데리고 가서 하는 차박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집이야. 생존의 문제고 이 버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작은 그냥 미니밴인데 그런 이 메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영국 배경은 70년대 런던인데 런던의 한 작은 동네, 조용한 동네로 이 차를 몰고 떠돌다가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길에다가 세워놓고 살았는데 주민들이 약간 복잡한 거예요. 이 주민들이 좀 보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느낌이 마음이 약간 이중적인 거죠. 도와주고 싶고 좀 그치. 불쌍하기도 하고 막 관심도 가는데 동시에 우리 집은 안 돼. 그치. 그래서 옆집에 대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 집 마당에 대면 너무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보기도 싫고 불편하고 내가 차 끌고 나갈 때도 불편하고 이 할머니가 그리고 뭐 착하고 인정 많은 할머니가 아니라 괴팍하고 까다롭고 막 성격 보세요. 막 이런 할머니니까 근데 옷에선 냄새나 막 빨래인들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막 도와주는 동시에 또 꺼려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현실적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할머니가 거기서 이제 전전하다가 어느 순간 주차 뭔가 정책이 바뀌면서 그 도로에 차를 대놓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제 도로에 대놨어요. 집 집 앞에 앞에 있는 그냥, 도로에 그냥 됐는데 그것도 안 되게. 공용도로에 그렇게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아마도 이것도 누군가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갈 데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른 동네를 막 가야 어딜 또 찾아야 되나 막 이러는데 이 할머니랑 평소에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던 이 주인공 앨런이 딱 하니까 그냥
우리 집 그 마당으로 드라이브웨이로 한 3개월 정도만 이제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하죠. 제안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막 호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허락해줬다는 점에서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이게 3개월에서 네. 안 끝나고 15년이 된다. 15년으로 이게 이어지는 그 긴 대서사시가 이 영화에 담겨 있다. 보시면 들어올 때는 됩니다. 맘대로 했지만 아니 15년 거꾸로죠.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는, 3년 나가지 3개월. 못한 15년을 이렇게 할머니가 그 앨런의 집에서 살면서 일어났던 그 상호작용, 또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다시 오프닝으로 돌아가 보면 이 할머니가 여기 벤을 대놓고 사니까 당연히 이거를 정부 이렇게 뭐랄까 지자체에서도 인지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뭔가 노숙자고 관리의 대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인지가 됐나 봐요. 그래서 막 사회복지사들이 가끔씩 옷을 들고 찾아오고 먹을 거 들고 찾아오고 의사랑 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어져요. 근데 이 오프닝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도움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받지 않아요. 할머니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받고 이걸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내가 친절하게 인사하고 뭔가 고마워하고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 할머니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불친절해요. 저도 불친절한 사람 싫은데 이 할머니는 노숙자의 그런 냄새나는 그런 외관에 불친절까지 장착을 한 상황. 앨런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 마당에 이런 사람 사는 거야. 마당에 굉장히 불쾌한 할머니인 거죠. 쉽게 진짜 말하면. 불쾌한 할머니고 심지어는 막 그 공동 생활에도 이렇게 잘 적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신세를 졌으면 저 같으면 마당도 좀 쓸고 가끔 뭐 아침밥도 해주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할머니면.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지저분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페인트 칠을 하고 막 갑자기 막 그러면서 동시에 앨런을 막 손주처럼 부려먹어요. 나 쇼핑 가야 되는데 도와줘. 장 보러 가야 되는데 휠체어 받았거든요. 휠체어 좀 끌어봐봐. 막 이러고 막 거의 막 손주처럼 부려. 앨런은 어떨까요? 앨런은 싫어요, 바빠요 하면서 밀고 있어, 휠체어를.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닌가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앨런은 왜 이러지? 저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하시겠죠. 앨런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인물인가? 이 앨런은 이제 작중에서도 실제 직업과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극작가죠. 독특한 연출 포인트는 생활을 이렇게 꾸려가는 자아랑 글을 쓰는 자아가 둘로 분열된 게 시각화가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두 명의 엘렌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또 영화의 연출의 독특한 부분인데 서로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 자기 진짜 자아에 더 가까운 자아겠죠? 그 글 쓰는 자아가 자꾸 막 생활 던지는 거예요. 그 생활하는 자아한테. 생활하는 자아 엘런은 할머니 쫓아내야지. 할머니 안 도와줄 거야. 나 할머니 그냥 버릴래. 근데 솔직한 내면에서는 이 할머니한테 계속해서 흥미가 생기고 호기심이 가고 동시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이 앨런의 실제 어머니는 현재 요양원에서 이제 아프고 노쇠해서 요양원에 지금 있는 상태인데 약간의 정신질환도 있어 보이고 약간의 그런 약한 치매 증세도 있고 그러니까 앨런은 솔직한 저 깊은 곳에서는 이 노숙자 할머니인 메리가 자기 어머니랑 자꾸만 겹쳐 보이는 보이기도 거지.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글 쓰는 자가 계속 분석해요. 너 어머니, 그랬지. 너 어머니 이런 데서 생각하는 했지.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 할머니에 대한 그 애정, 약간의 애정과 관심과 호기심으로 이 할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글을 쓰고 그걸 세상에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구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이게 사실은 이게 영화의 어떤 그 뼈대를 이루는 줄거리의 그렇죠. 핵심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다큐도 아니고 이 할머니를 내가 왜 봐야 될까? 이 할머니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괴팍하고 거의 할머니보다는 할망구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인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갑자기 노숙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별한 서사적인 게 없고 저 환경에서 계속 이런 일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계속 궁금한 거지. 저 사람은 뭐지? 그쵸. 중간중간 되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갑자기 막 기도를 한다거나 갑자기 막 무서워하고 뭔가를. 그런 게 있거든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면 조금씩 도움을 받고 뭐 시설을 가든 내 삶은 좀 더 나은 내 삶이 것으로 덜 열악한 것으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할머니는 이 벤을 떠나기를 거부하거든요. 오히려 그 벤을 자기 삶의 터전으로 계속 갖고 나가고 근데 이 할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앨런의 시선에서 어떤 약간의 미스테리, 서스펜스 같은 게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간접적인 단서들만 우리에게 줘요. TMI 약간 안발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투머치가 아니야. 너무 부족하게 정보를 퍼즐의 조각만 주는 거지. 하나씩 던져주는데 자꾸 궁금해. 앰뷸런스를 막 몰았던 적도 있다고 하고 뭐 수녀였던 적도 있다고 하고 근데 앨런은 이걸 다 믿어도 되나? 약간 이거 허언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특이한 점은 할머니가 음악이 들려오면 너무너무 예민하게
거부 반응을 막 싫어해요. 보여요. 음악이 너무 싫다. 이것도 약간 앨런은 왜 저렇게까지 음악을 싫어하지? 이런 시선을 갖게 되죠. 그 음악이 뭐 엄청 펑키락 이런 것도 아니고 클래식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클래식 나오는데 싫다고 하는 거지. 그 할머니가 과연 어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는지는 미스테리를 쫓아가면서 발견해 나가게 되실 거고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영화를 보실 분들 위해서는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뭔가 이 할머니의 삶을 둘러싼 어떤 비밀들, 비밀의 사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영화는 이 할머니의 그 삶을 이제 조금씩 이해해 나가고 이 할머니의 마음과 조금씩 만나는 그 앨런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할머니를 본인이 이 할머니를 봤다면 우리 집 앞까지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 봤어.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딱 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분도 어떤 사연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런 태도와 좀 상처 주는 듯한 말투를 가지고 있는 거일 텐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까지 제가 알아갈 만한 노력을 전 앞에까지만 들을 때 저거 완전 PD다. 직업병이다. 알아서 생각했어요. 야, 이거 지금 직업병이다. 여기도 지금 피디자와 생활인자가 싸우는 거죠. 네, 저도 그 영화에서 두 작가의 그 두 자아가 싸우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일반인들의 그런 어떤 모순된 마음 아닐까. 도와주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는 동시에 나도 내가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도움이 되게 저는 공적인 서비스에 저도 의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되게 이웃집 소음이 잘 들어오던 데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혹시 부부싸움? 혹은 뭔가 폭력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 약간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할머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거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저것이 선택이라면은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제, 저것이 선택이라면. 근데 이제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인공처럼 내 마당을 주는 완전히 내 영역을 열어 제끼는 선택은 솔직히 못 할 것 같고. 당연하죠. 저 약간 고양이 같은 성질이어가지고 내 영역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뭐 힘들어. 노상방뇨도 해. 마당에.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아무리 젠틀한 사람이어도 문도 안 열어주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이제 근데 그냥 정말 작은 선의 같은 거겠죠. 뭐 길 가다가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라도 드리고 그쵸. 이거 한번 캔커피 드셔보실래요? 하나 준다던가 뭔가 동정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계시겠지 하면서 그 정도로 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내가 함부로 내가 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분의 생활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혼자서 먹고 입고 뭐 화장실 가고 씻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을 그 벤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가지 않는 선택을 한 상황에서는 뭔가 불특정 다수의 이웃의 도움에 막 의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화장실이라도 당장 빌려야 돼. 당장 똑똑해고 나 좀 화장실 쓸게요 해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저는 그 주민들도 되게 공감되는 게 착한 미소를 띠고 어떻게 보면 마음도 쓰여요. 근데 솔직히 민폐다. 우리 동네에 민폐 끼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더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아니 도움을 받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왜 불친절해? 고맙다고 왜 인사 안 해? 왜 저렇게 주는 대로 먹지, 주는 대로 받지? 왜 저렇게 까탈스러워? 지금 찬밥도 한 발 가르쳐지? 저는 이 마음 들 것 같거든요. 그럴 솔직히. 것 같아. 진짜 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화니까 이만큼 거리를 두고 아이고 뭐 나름 귀여운 구석도 있나 하겠지만 우리 집 앞에 할머니가 앉아 있으면서 막 욕하고 이러면 진짜 짜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는 어떤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한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노숙자이고 노인이고 또 여성이고 뭐 빈곤층으로서 어떻게 보면 신세 질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에 있단 말이죠. 있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곧 신세지는 삶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은 내가 누군가한테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가 자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죠. 돌봄은 연결돼 있으니까. 나는 노숙자 아니고 노인이 아니고 지금 영국 길거리에 살지 않지만 제가 작아졌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신입이었을 때, 제가 어색한 상황일 때, 제가 낯선 상황일 때, 혹은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어쨌든 약해져서 이 상황에서 내가 약자야. 내가 도움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인생에 당연히 있었을 오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들면 누구라도. 또 오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찾아오고 저는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누군가한테 좀 신세를 졌다. 아, 내가 이거 신세를 졌다. 라고 느꼈던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를 2번 갔다는 얘기 책플릭스에서 한 적이 있으니까 네. 책플릭스에서 했는지 우리가 그래요? 사석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하셨어요. 스쿨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장교 네. 입대했다가 건강검진에서 뭐가 좀 문제가 생겨서 6개월 있다 다시 오라고 했는데 저는 나이가 꽉 차서 갔기 때문에 장교 임관 나이가 그래서 4일 동안 장교 교육대대를 경험하고 쫓겨나서 다시. 사병으로 3개월 뒤에 재입대했습니다. Oh no. 네, 이때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제 인생에 가장 암흑기였기 때문에 원래 신세는 다 아무게 지는 거잖아요. 바닥에 있을 때 신세를 지니까. 장교로 가면 월급도 나오고 죽어도 뭐 장교가 그쵸. 이제 임지가 어딜지 모르니까 그 근처에서 또 구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입대 전에 뭐 합니까? 통장을 탈탈 털어서 놀아야죠. 다 놀고 졸지에 근데 3개월 넘게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병으로 입대할 때까지. 또 그때 근데 이제 멘탈이 도저히 고향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낼 수 없는 멘탈인 거예요. 배가 불렀네. 근데 진짜 배고프면 엄마랑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아 진짜로 정말 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그랬을 거야. 근데 어쨌든 나는 생존하겠다. 그래서 막 이틀인가 만에 방 구하고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살던 동네로 갔어요. 근데 그 방에 또 바로는 못 들어가니까 며칠을 이제 지인 집을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무리 젠틀한 사람이나 친구여도 집에 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거가 어려워요. 약간 힘들었던 게 사실 뭐 이때 전에는 같이 놀다가 20대니까 뭐 그냥 자고 가기도 하고 전혀 그런 게 거리낌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집에 가서도 그때 내 처지에 그 하루 이틀 신세 지는 게 너무 불편하고 진짜. 너무 눈치 보이는 거예요. 이 내 자존감의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소공녀네요. 약간 소공녀. 또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면 사회생활 시작한 친구도 있고 나는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술 먹고 자고 놀고 고양이네.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크다란 고양이. 귀엽진 않아 근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안쓰러운 상황이니까 불쌍한 상황이니까 말을 못했을 거다라는 거를 제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를 전혀 안 내더라도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해도 그렇게 눈치 보이는 상황?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레이디 인 더 밴을 보면서 미스 셰퍼드를 보면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캐릭터다. 저처럼 눈치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없다. 저렇게 더 절대 못하죠. 또 이제 생각은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사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사실 모르는 거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세 지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남의 손을 빌리는, 남의 손을 빌리는. 셰퍼드랑은 약간 반대. 공기처럼 신세지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고 마음의 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 신세를 지고 있는 그 기간을 그 시기를 좀 견디기가 어렵다고 좀 느끼기도 하고 해가지고 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떠올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한번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방송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여러 사람의 도움과 도움을 빌려야 되고 또 저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제작진이? 네, 다른 제작진이. 이게 연차 낮을 때는 흔히 이런 막 자괴감에 그쵸. 막 쉽게 빠지긴 하는데 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고생하면 안 시키거든요. 진짜 힘들 것 같으면 시키지도 않아요. 야, 저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안 하지. 적자다? 시키지 않아요. 흑자일 때만 시키지. 그래서 방송 준비하고 또 뭐 녹음하고 편집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서 도움을 받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신세졌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최근에 가장 느꼈던 경험. 겸손해졌네요. 네, 자꾸 어려운 일 줘야겠다. 덕빈이가 좀 뭐 좀 도와줬어요? 저요? 저는 지금 남남이에요. 아. 남이에요. 네. 제가 팀 바뀌면서
그 원래 있던 팀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넘어가가지고 그랬군요. 아무튼 뭐 신세 지는 게 이런 일상 다반사죠. 네. 근데 특히 신입 때는 저는 정말 많이 정말 그쵸. 그쵸. 그런 신세였다는 느낌을 정말 감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셰퍼드 부인처럼 이런 태도를 너 취하지는 신우는 못했지만 아니야. 고맙다 인사만 잘해도 돼. 대부분 네, 경우에. 그래도 그 선배들과 주위 분들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눈길 한 번에 다 제가 이제 그쵸. 녹더라고요. 이제 교체되는 거 보면 됩니다. 맞아요. 교체되느냐 아니냐. 이제 선배들의 냉철한 직업적 한번 판단. 살펴보시면 그 됩니다. 신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아 정말 특히 이렇게 자기가 뭔가 힘들 때, 그러니까 힘들 때. 내가 작아질 때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막말로 일부러 신세 안 져도 되는데 신세를 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세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는 건데 저는 이거 진짜 경조사 때 많이 느꼈어요. 경조사 맞아요. 때 정말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뭔가를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줄 때 그게 꼭 돈이 아니라 감정이나 지지나 이런 응원이나 도와주는 것들을 진짜 많이 느꼈는데 저는 특히 결혼할 때 모든 분들께 정성껏 초대를 해놨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코로나 그 4단계에 딱 걸려서 그쵸. 제 결혼식이 이제 딱 그 직후여서 네. 한복판이었어요, 아주. 좀 결혼식이 좀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감행하기로 하는데 친족만 들어올 수가 있게 돼서 다시 다 연락을 해서 그쵸. 안 갔죠? 초대한 제가 잔치를 친구로 준비했으니 봤어요. 초대해놓고 아니 근데 오지 마세요라고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 원래 결혼식에 오면 그래도 밥 한 끼를 먹여보낸다는 그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뭐 답례품위로 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그런 식사 대접이나 이런 대접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분들에게 따로 선물이나 밥을 다 솔직히 못한 것도 있고 그 챙기기도 어렵고. 네, 그게 약간 진짜 보면. 1대1로 정확하게 주고받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가능할 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재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때 진짜 막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에 살면서 이 고마운 은혜를 다 갚겠다 이런 얘기들을 막 결혼식에서 많이 멘트로 하잖아요. 저 진짜 진짜 느꼈어요. 진짜 이거는 삶으로 갚아야 된다. 이거는 살면서 그 사람들 도와줄 일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이렇게 고마운 마음 갖고 살아야겠다. 이거를 그때 느꼈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느낀 게 덕PD처럼 내가 삶이 어려울 때 어떤 집이나 뭐 먹을 거나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신세도 있고 그 우리 양칼님처럼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약간 약해졌을 때 그때 약간 도와주는 그 감정적인 신세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도 뭐 대학생 때나 취업 준비생 때 힘든 순간들에 다짜고짜 민폐 끼친 친구들 있어요. 막 술에 취해서 막 얘기를 막 2시간째 똑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신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런 감정적 신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죠. 뭔지 알죠? 네. 힘들 때 뭔가 그 얘기 들어주고 묵묵히 맞아요. 약간 응원해주는 게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도. 저는 그거를 그냥 지나보낼 수가 없고 갚아야 될 요소라고 맞아요. 생각이 진짜 좀 그래.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나오지만 올 한 해 이제 키워드로 훈훈하다. 좀 이렇게 이게 문장으로 얘기해보면 신세 좀 지겠습니다. 고 저는 지겠습니다. 신세도 갚겠습니다. 아니고? 지겠습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반전이다. 아직 왜냐면 제가 올해를 돌아봤는데 제가 이제 만 30살이었거든요. 30년 정도 살면서 이제 돈을 벌고 뭔가 가정을 꾸리고 이제 내 몫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 신세를 지기밖에 안 했구나. 이게 올해였고 내년에 이제 키워드는 신세를 좀 갚겠습니다로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마일리지가 있다 생각해요. 신세도 내가 많이 도와주면 또 그 마일리지가 쌓여서 언젠가 또 누군가한테 신세 질 일이 분명히 온다.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신세를 지면 분명히 갚아야 될 순간도 온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마일리지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 좀 쌓으려고요, 다시. 그런 다짐적인 부분이 있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연말이니까 내가 셰퍼드 부인이었던 인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도와줬던 조금 복잡한 마음을 안고서라도 어쨌든 도와줬던 그런 분들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얼굴들을 조금 기억이라도 한번 떠올려라도 보시는 시간으로 연말을 보내면 내년에 이제 그 관계들을 다시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오지가 또 워낙 가족 영화 좋아하고 따뜻한 영화 좋아해서 매니아라서 하지만 그 외에도 생각해볼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작가가 기본적으로 둘로 분리되어 있는 이 설정에서 한 명이 계속 이제 이 작가의 성장, 그러니까 엘렌 베넷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것도 어머니와의 관계와 이 셰퍼드 부인과의 관계가
어머니는 지금 사실상 양로원에 요양원에 가 있는 건데 자기 셰퍼드 부인은 어머니한테나 잘하지. 마당에 들어와 있어. 음. 같이 살자고 약간 넌지시 어머니가 맞아, 제안을 맞아. 했는데 요양원 거절하거든요. 보냈거든.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 심리는 무엇이었고 또 이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됐는가 등등등 생각해볼 거리가 굉장히 많은 영화고 재밌어요. 이 약간 이 괴팍한 노인의 불평을 보는 게 진리나 싶으면은 뭔가 새로운 얘기가 하나 나오고 한 단계 이야기가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티빙에 있거든요. 티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티빙 유튜브도 900원이더라고요. 900원이면 단돈 900원. 이 영화도 말씀하신 더비디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 영화라서 저는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막 다이나믹한 사건은 없지만 뭐 회계의 맥락으로 풀 수도 있고 이 영화를 저는 진짜 제가 약간 시사 프레임에 갇혔나 싶었던 게 사회 문제로 접근했나요? 아니,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바퍼센터에 아, 최일도 최일도 목사님이 목사님.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구청장의 어떤 철거 명령 이런 거 사이에서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를 막 풀어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도 그 전장현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투쟁이 우리 삶에 되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느끼게 되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오지가 얘기한 이 포인트를 보면은 신세는 마일리지가 있고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장혜영 의원이 원래 그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이랑 같이 이제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누구도 혼자서는 어차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의 돌봄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소위 비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뭐 서비스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차원과 발달장애인 그리고 뭐 전장현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면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외침인 거죠. 그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심지어 그 지하철 시위 때문에 정말 지각할 뻔 많이 했습니다. 딱 그 노선에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맞아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지하철 타고 싶을 때 타는데 저 사람들은 못 타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러니까 나도 어차피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해진다. 지금 나는 전혀 도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생각을 좀 해보면은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을 주고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오지의 2022년 키워드와 영화 더 레이디 인 더 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클로징 코너죠. 이거 하려고 사실 이분 모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봤지? 저와 앙칼님이 이번 주에 뭘 재밌게 봤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하나 골라왔는데요. 아무튼 드럼이라고. 아무튼 네, 아무튼 시리즈입니다. 유서 깊은. 책플릭스의 정말 네. 흑역사 중에 하나. 10권을 해버린. 아무튼 드럼이 나왔군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게 54번째더라고요. 벌써 50개가 쌓였군요. 그래요? 네, 우리 때 이제- 30몇 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중에 아무튼 시리즈 한번 쓰게 된다면 뭐 할까까지 생각해봤는데 이제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그러네요. 이미 네. 나올 건 나와가지고. 네. 그쵸. 혹시 제가- 쓰고 싶은 분들 있으면 빨리 선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원래 아무튼 후드 쓰겠다 그랬다가 아니, 나왔어요. 선점 당했잖아요. 아무튼 어떤 거요? 후드 후드. 네. 맞아요.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아무튼 드럼을 음. 뽑은 이유는 제가 취미로 드럼을 한 금요일, 오. 토요일에 치고 있는데 이제 그 제가 배우는 선생님의 한 제자분이 이 책을 쓰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얻었어요. 심지어 사게 되었고 사서 내 돈 내산입니다. 사게 되었고 이 제자분은 홍대에서 개인 서점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럼 취미로 하시는 네. 자, 취미가 드럼일까 취미가 서점일까? 잘 이분은 물어봐야 이제 돼. 본업이 서점이시죠. 서점이세요? 네, 아. 네. 저도 같은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제자로서 한번 읽어봤는데 사제로서, 사내로서. 네, 놀랍게도 되게 그 지하철역에서 연습실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정확히 저랑 똑같은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데? 모르는 분이지만 네. 그 몇 번 출구에서 나와서 그 가는 길들에서 보는 광경과 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지하의 연습실 계단을 내려가게 되는지 이런 게 다 저와 거의 비슷해가지고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인데도 동질감이 많이 내적 내적 친밀감. 친밀감. 네, 내적 친밀감 느껴졌고 제가
한 1년 반 동안 드럼을 배우긴 배웠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은 잘 없거든요. 드럼 자체에 대해서나 음악에 대해서나. 근데 이 분이 좋아하는 드럼 소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음악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듣게 됐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처음으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드럼에 대해서. 네, 네. 내가 매일 금토에 휘두르는 이 근데 스틱에 왜 대해. 그럼 애초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두드리고 싶어서 치신 거예요? 스트레스 풀으려고? 해소제. 그냥 이놈의 이게 방송국. 많은 분들이 다 제가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수였거든요. 이놈의 사수는 사수로서 금요일마다 드럼 치러 간다는 거야. 이거 약간 상징인데. 그래서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복싱 안 한 게 다행이야. 큰일이에요. 네, 드럼이라는 거에 이제 함축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새로운 악기를 하나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 책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어른이 되어서 다행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드럼이라는 취미를 새로 갖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른이 되면서 어떤 경제적인 여유나 이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약간의 용돈, 돈이 정말 있으면 커요. 된다. 진짜 크고 또 어떤 내 삶의 어떤 새로운 취미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신적 여유도 찾아보고 싶어서 해보게 됐는데 제가 상상한 결이랑 전혀 다른 리뷰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그치. 괜찮아. 아무튼 스타일이야. 드럼에서 책은 주로 드럼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 이제 드럼에 대한 얘기인데 드럼 치면서 자기가 느낀 거. 네네 이게 이 책의 메인 슬로건이 나의 현생을 한 번에 꺼줄 스위치를 찾았다. 팍 꺼지나요? 드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앙칼님도 이제 연습실에 느꼈나요? 들어가는 순간 온오프? 다른 모든 이 세계. 소음은 오프. 제거되고 나와 이 드럼 사수 불만 뭐야. 남았어. 이 사수고 뭐고 다 꺼져라. 땅땅땅땅. 그렇군요. 네, 아무튼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로운 것 같고 또 직장인이 되고 나면은 자발적으로 뭘 배우고 성취를 하고 호기심을 갖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맞아요. 아무튼 조건이 없는 어떤 새로운 활동들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한 1년 조금 넘게 배웠거든요. 오, 그래서 한 해를 장난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공연하는 거 보고 싶어. 이놈의 이거 사수. 선생님이 들으시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뭔 텐데. 1년에 배웠니? 근데 저는 이래서 좋은 게 이런 취미가 중요한 게 빨리 안 늘어도 되고 맞아. 좀 바로 못해도 그거, 되고 그 점이. 틀려도 되고 네. 그리고 내 일과 방해도 상관이 돼. 없는 것도 상관이 되게 중요해. 없으니까. 그리고 네. 마음대로 저는 이런 거 제가 최근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과자집 만들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인스타에서 보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게 저는 필요했다는 걸 딱 느낀 게 뭔가 맘대로 망쳐도 즐겁고 이게 망해도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고 다음에 그냥 또 하면 즐거운 되고 추억이고 그치. 그런 요소가 인생에 있어야 쉽게 실패해도 맞아. 괜찮아라는 감각을 좀 주는 것 같아서 뭐 배우는 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한번 골라봤어요. 네. 드럼. 자, 내년에도 과연 드럼을 계속 치고 있을지. 아무튼 다른 거 들고 네. 가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 계속 배우고 있다는 거는 이제 바뀌지 않았으니까 제가 팀 나와서 저만은 이유는 아니었다. 변수가 아니었다. 나만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치. 저것도. 일부는 기여했을지라도. 그치. 혼자는 아니었다. 덕분님은 네, 저는 이번 주에 본 건 아니고 읽은 지 좀 되긴 했는데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짧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강성봉 작가의 카지노 베이비라는 소설입니다. 카지노 베이비. 카지노 베이비 모순이야. 그러니까 올해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이에요. 네. 근데 정확히 누구였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평론가가 가장 인상적인 이었나 아니면 가장 강렬한 이었나 아무튼 가장 인상적인 첫 문장이다. 라면서 이 작품을 추천했어요. 알려주세요. 아마 심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글을 썼던데 어떤 문장이냐면 아빠는 나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 오, 조세 전당포 신기하네. 전당포. 애도 맡아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다음 얘기가 궁금해지는 네네. 강렬한 첫 문장이죠. 이미 많은 걸 함축하는 설명해주는 맞아요. 문장이네요. 이 작품의 배경은 탄광촌에서 카지노 마을로 변신한 지음이라는 가상 속 마을입니다. 어딘가 굉장히 많이 연상이 되죠. 땡땡랜드 있는 곳. 이 애가 완전히 태어나고 기억도 없던 애기 시절부터 전당포에서 자랐어요. 한 10살 때까지 전당포 사장을 이제 할머니고 할머니의 딸을 엄마로 부르면서 자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마가 낳아준 엄마는 아닌 거지. 근데 이제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다. 약간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애도 알아. 내가 이게 진짜 할머니 엄마가 아니라는 거를. 이 출생의 비밀을 찾으려는 노력이 일종의 추리물처럼
펼쳐지고요. 10살의 시점에서. 나중에 애가 막 카지노에 잠입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쵸. 오션스 11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시종일관 뭐 어떤 활극 같진 않고요. 아무래도 뭔가 그늘진 서사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뭐 어두운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을 자체가 어쩌다가 탄광촌이 카지노가 되었고 이런 거는 작가의 취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그것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았고 또 전당포에 맡겨진 아이라는 그 캐릭터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관계성들 네. 전당포 할머니, 엄마, 아이까지 이어지는 그 나름의 3대 가족 사이에 되게 그 애매모호한 내가 솔직히 전당포라는 삶이 쉽겠어요? 엄청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경제적 여유도 없을 것이고 탄광마을이었다가 카지노로 변신했는데 이 동네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둠의 경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관계성. 오지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듣는데 내 취향이다 싶었어요. 네, 이런 게 진짜 잘 어우러져 있고 메시지까지 괜찮아요. 다 보고 나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까지 있는. 네, 재밌기도 하고 다 읽고 나면 확실히 마음에 무언가 남기 때문에 연말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도 당장 사서 읽을게요. 네, 카지노 베이비.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해봤는데 자, 책디가 어디 갔느냐. 님은 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녹음을 지금 거의 50분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책도 없어도 녹음 충분하다. 앙칼이 잘하고 있어요. 네, 앙칼이 잘하고 있어요. 님은 저편으로 갔고요. 네. 그 책디가 저희가 사실 전화로 목소리라도 오늘 출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저희가 방금 전화 연결을 해봤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니 목소리로 어떤 주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지금 거의 아나운서입니다. 잃어버렸어요. 네, 진짜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무슨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뭐지? 은하공주 진짜 목소리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진짜로 정말 심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참 마음이 안 좋지만 저희가 오지가 코로나 걸렸을 때는 저는 그래도 정말 그때 다행히 나아갈 때였거든요. 전화 연결했을 때는 그래서 거의. 이제 아픈 티 팍팍 내가면서 이제 인터뷰하고 맞아 기침하면서 할 말은 다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도 그걸 시도해 보려고 해서 미리 확인을 했을 때는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말이 나온다고 하긴 어렵고 목소리는 나오니까 잠깐이라도 청취자분들한테 인사하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녹음 들어와서 방금 연결해 보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저희가 코로나 지금 훅 다가와서 회사에만 확진자가 몇 명씩 나오고 있어요. 조심하시고 네, 조심하시고 책디의 쾌유를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음 주가 원래 이제 책디의 추천작 에피소드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혹시 책디가 건강이 굉장히 호전돼서 나올 수 있으면은 책플리스 다음 에피소드는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될 것이고 못 나온다면은 2023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